저희 사이브리지는 2023년 발표된 과학영재 발굴 육성 전략에 따라 뛰어난 연구자 성과를 거두며 과학자의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 과학자와 과학영재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에게 과학자로서의 꿈과 비전을 심어드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질 국가전략기술 주제로 이를 대표하는 다양한 분야 산학연 과학자분들을 연사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난 올해는 삼성전자 송교민 마스터님이 연사로 참여하여 반도체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소에 접하기 쉽지 않은 반도체와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과학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소감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참여자분들께 좋은 강연을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2차 전지 관한 주제로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화학공학과에 재직하고 계신 이현욱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는 강연 40분 그리고 학생들과 질의응답 4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현욱 교수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욱 교수님은 세종대학교 나노 신소재공학과에서 학사를,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으며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지냈었습니다. 2016년부터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2019년부터 5년 연속 클래리베이트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위 1% 연구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독보적이고 뛰어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에는 유니스트가 선정하는 젊은 특훈 교수로도 선발되셨습니다. 2023년에는 한국 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 회원으로도 선발이 되셨습니다. 대한민국 2차 전지 분야를 이끄는 훌륭한 젊은 연구자이십니다. 이제 이현욱 교수님께서 2차 전지 내부를 들여다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교수님께서 무대 앞으로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네, 늦은 오후에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앉아주신 우리 학생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사실 이렇게 뭐 저명한 과학자 이런 표현하기 참 그런데, 그래도 좀 과학자라는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다른 타이틀 다 무시하고 과학자 이현욱으로서 제가 연구했던 내용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연구해 줬으면 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2차 전지 관련 분야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 지금 이렇게 모든 산업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요. 학생들도 많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더 특이하게 연구한 부분은 2차 전지 연구하시는 분들 많은데 2차 전지의 내부를 관찰하는 이런 연구를 제가 뭐 예전부터 하게 됐고요. 이 연구는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연구자로 어떻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운이 좋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거지 절대 뭐 의도는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런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2차 전지 내부를 관찰하다 보면 내부에서 일어난 현상을 가지고 이해를 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니지. 네,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데요. 네, 그래서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국가전략기술 2차 전지가 이제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연구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또 앞으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연구해 줬으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2대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해서 2022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2022년도에 반도체, 2차 전지, 첨단 모빌리티, 뭐 원자력 이런 식으로 12개의 분야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예전부터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 다 배울 텐데
뭐 주요 산업들이 있죠. 예전에 뭐 섬유로 시작해서 자동차, 조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최근 들어서 아마 교과서에까지는 아마 나오진 않았을 텐데 2차 전지도 이제 그 산업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가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뭐 물품을 보면 뭐 해년마다 쭉 있죠. 그래서 뭐 2010년대, 15년대 뭐 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굉장히 주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고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부를 이뤄다 주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는 왜 또 중요하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이게 지금 한국무역협회에서 정리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현재까지는 사실 여기 순위에 보면 2차 전지가 없습니다. 없고 보면은 반도체, 석유화학, 기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를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사실 뭐 2019년, 20년, 21년, 22년 쭉 정리해서 보면 매년 조금씩 그 수출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뭐 억은 뭐 82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반도체가 한 뭐 천 몇백억 달러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뭐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작죠. 작은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 여기 아래 가로로 쳐 있는 여기 115, 65로 써 있는 이 숫자입니다. 이게 작년 대비 얼마나 성장하느냐의 성장률인데 성장률이 매년 40%, 50% 이런 식으로 매년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증가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산업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산업은 현재 지금 2024년 수출 전망을 보면 2023년에 비해서 0%에 3% 미만으로 성장하거나 혹은 어떤 거는 20% 이상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컴퓨터는 뭐 거의 50%네요. 근데 이거를 좀 자세히 더 뜯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사실 2023년도에 우리나라 수출이 별로 안 좋아지면서 2023년 마이너스 24%, 컴퓨터 마이너스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에 증가한 21%랑 45.6%는 그 전년도에 잃었던 퍼센테이지를 회복하는 수준인 거지 실질적으로 진짜 성장한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우리나라 일반 산업들은 5% 이상 성장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는 아까 보신 것처럼 대략 한 50% 정도의 평균 성장률을 가지고 성장하다 보니까 그러면 향후 한 5년, 10년 뒤에는 굉장한 산업군이 되겠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 산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여러분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연구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를 소개를 하면 제가 이미 뭐 사회자분이 굉장히 소개를 잘 해주셔서 딱히 뭐 소개할 게 없지만 조금 더 소개를 하자면 뭐 연구 결과 다 좋습니다. 뭐 1%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요새 강조하는 저의 소개는 이 부분입니다. 특히나 유튜브, TV 이런 데 나오기 시작하고 라디오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라디오에는 이제 지금 이 사람이라고 저를 개인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고요. 2회를 출연을 한 거니까 굉장히 보통 하루 출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틀 나온 거는 조금 더 특이한 거예요. 제 앞으로 출연했던 분이 아마 유시민 작가님으로 알고 있고요. 제 뒤로 진중건 교수님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낀 게 좀 불리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자랑하는 저의 업적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습니다. 그 김상중 아저씨 프로 거기에 나왔습니다. 한 하루에 세 번인가 네 번 나왔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자문을 했습니다. 뭐 관련해서 얘기 많이 나왔는데 정말 2차 전지란 분야가 관심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게 된 거지 제가 뭐 연예인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과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을 했던 거고 제 뭐 이력 중에 특이한 게 많습니다. 뭐 많은데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차차 학생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2차 전지를 할 때 정말 뿌듯했던 순간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 노벨 화학상으로 리튬 이온 전지가 받았습니다. 대학원 때부터 전지를 연구할 때 너무나 희망하던 그 노벨상 받기를 바라던 분야가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한 2010년도에도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래오래 걸리더니 2019년도에 받게 됩니다. 제가 이날을 정확히 기억하는데 2019년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 9일 한글날이었어요. 한글날 휴일이잖아요. 휴일날 가볍게 이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기자한테. 기자한테 전화 와서 2차 전지 쪽에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관련해서 노벨상 해설 좀 이런 칼럼을 써주실 수 있나요? 라고 옵니다. 휴일에 쉬어야 되는데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노벨상 나온다는 그 기쁨으로 이건 당장 써야겠다 해서 열심히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노벨상, 노벨 화학상에 대한 그 이제 해설 강연을 컬럼 썼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컬럼을 쓰고 나니까 관련해서 노벨상 해설 강연도 몇 번 갔고요. 이렇게 대중들한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 좋은 기회를 뭐 연구자로서만 하지 말고 조금 일반 대중들한테 좀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생들한테도 이런 많이 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오늘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 넘어갔는데요. 그 유튜브 촬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중에 하나가 그 커드라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있습니다. 사이트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과학기술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도 작년 말에 이제 국가 12대 전략기술에 대해서 강연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항상 강연을 요청할 때 2차 전지에 대해서 해달래요. 자세하게 해달래요. 근데 시간은 15분으로 해달래요. 그렇게 합니다. 그 어떤 강연을 15분 만에 자세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2차 전지를 대표하는 이제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라는 거 학생들 다 배워서 알 텐데 뭐 왜 2차 전지 중에서도 리튬이온 전지가 다르고 뭐가 특이점이 있는지, 왜 요새 이렇게 난리인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소개를 합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요. 관련해서 그런 것들 기반으로 오늘도 조금 몇 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오늘은 이제 그 안에서 뭔가를 관찰하는, 내부에서 무슨 일이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통 저 발표를 할 때 이렇게 대표 연구를 정리를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논문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텐데 분류를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합니다. 세 파트로 나누고 보통 제가 실질적으로 2차 전지를 분석, 관찰하는 고도 분석 연구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메인 파트로. 그리고 또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또 새로운 소재가 아직 우리 그 일상생활에 쓰이지 않는 신소재인데 뭐 프루시안 블루라는 새로운 타입의 물질을 연구하는 분야도 제가 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 관심 보이는 리튬 이온 배터리, 뭐 전고체 전지, 리튬 메탈 이런 신소재들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세 카테고리를 나눈 게 어떻게 나눈 거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의도하는 이 세 가지는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하게 된 일로 구분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도 그렇고 저의 모든 업적들이 뭔가 이 분석, 고도 분석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사실 이쪽 일이 더 큽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이제 연도수가 좀 작게 보일 텐데요. 보시면은 2014년도 2개 있고 그 다음에 7년의 공백이 있고 2021년, 2022년, 2023년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교수가 될 때 물론 제가 하고 싶은 연구도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연구도 있고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연구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연구 맡은 부분을 꾸준히 임하고 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잠깐 접는 게 사실 접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이거를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 쏟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한참 나중에서야 이게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소재는 사실 그때 2014년도만 하더라도 거의 사람들이 모르던 물질이었고요. 어느 순간 지금은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어떤 학생들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나트륨 이온 전지 이런 얘기 합니다. 리튬 이온 전지를 뭐 대체하는 차세대 전지라고 해서 나트륨 이온 전지를 뭐 중국에서 상용화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때 상용화에 쓰이는 양극 물질이 이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이 그렇게 상용화가 된다라는 게 언론에 나오면서부터 또 이 분야가 굉장히 뜨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네,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하게 된 일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해야겠죠. 우리가 인생은 꼭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해야 하는 일만 하다 보면은 우리 삶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섞어서 네,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튼이 참.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제 소개를 하는데 저는 정말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터리는 내 운명. 네. 제가 제 운명을 항상 배터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우연히도 어느 날 사진첩을 보는데 제 1살 때 사진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연도수가 이게 나오니까요. 제 나이가 이제 나오는데 1살 때 저도 이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집에서 이렇게 뭔가 찍었는데 이렇게 2개의 건전지를 쥐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들어보니까 제가 돌잔치는 딱히 안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나의 돌잡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진을 제가 우연히 그냥 갖고 있었고요. 그냥 우연히 봤는데 그냥 귀여워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손에 이걸 있는 걸 보고 '와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거를 보고 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예, 뭔가 더 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던 연구를 좀 소개를 하자면 우리가 배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 중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 원형셀, 원통형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내부를 보면 여기를 잘라서 단면을 보면 뭔가 두루마리 휴지가 말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 휴지가 말린 것 같은 거를 떡 단면을 더 보면 음극, 분리막, 양극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뭐 집전체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품이 있습니다. 여기를 더 한번 뜯어서 보면 음극 파티클은 이렇게 생겼고요. 양극 파티클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얘네들을 더 고차원으로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네, 뭔가 층상형이 있다고 하죠. 요즘은 요 층상형으로 생긴 데서 리튬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친숙하게 느낍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친숙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10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를 정말 하나씩 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연구자들이 하는 거였죠. 네. 네. 그래서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뭐 다 배우잖아요.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하고 화학 에너지는 산화와 환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2차 전지를 연구하는 학생들 특히나 이제 어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나는 정말 엄청난 큰 용량의 배터리를 만들 거야라는 상상을 하죠. 그런 포부를 갖습니다. 참 꿈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는 전압, 용량 딱 2개가 큰 포인트잖아요. 이 2개의 포인트는 사실 이론적인 화학 반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전압도 모든 게 결정이 돼 있고요. 용량도 기본적으로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분자량 분에 몇 개의 이온이 이동하느냐가 분자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흑연이 반응하는 거를 보면 6개의 흑연 원자에 리튬 1개가 반응하는 거니까 딱 이론 용량이 정해집니다. 이거를 넘길 수가 없어요. 현재 이미 우리나라 기술, 많은 기술은 350, 360이 나옵니다. 거의 다 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더 용량 큰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거의 어느 정도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참 중요하고 양극도 마찬가지예요. 양극 같은 경우도 결국은 몇 개의 리튬이 반응하냐의 문제가 있겠지만 네. 아이고. 네. 그게 결국은 네. 274라는 용량이 한계고 실질적으로 이게 274까지 용량을 못 냅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들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먼저 신경을 쓰는 게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을 시도를 합니다. 많은 분석을 시도하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저희는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지금 이 그림은 여기 분리막이로 써 있는 하얀 데가 분리막이고요. 여기 검은색이 흑연입니다. 그래서 흑연이 리튬이 들어오는 반응이 있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네. 넘어갔네요. 이거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동영상을. 네. 이렇게 들어갈 때 리튬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색깔이 점점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방전도 눌러 주시면 노란색이 빠지는데요. 이게 서서히 빠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쫙 빠집니다. 들어가는 거랑 나가는 게 반응이 다르죠. 이런 건 특이한 것도 나오고, 실제로 우리가 배터리를 만약에 잘못 만들면 어떻게 일어나냐면 충전 눌러 주시면 네. 얘가 제대로 들어가는 게 잘 안 들어가죠. 듬성듬성 비어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죠. 빠질 때도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제대로 빠지는 게 잘 안 일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럼 분석을 우리가 또 지금은 동영상이 돌아가네.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 방식으로 분석을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를 이제는 다양한 걸 많이 쓰고요. 학생들도 이제 아는 투과전자 현미경, 이런 TEM이라는 분석을 써서도 나노 스케일, 마이크로미터 스케일 영역도 보고, 또한 우리가 시간 분해닝이라고 부르는데, 시간의 스케일도 얼마나 짧은 순간부터 얼마나 긴 시간까지 우리가 관찰할 것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의 장비를 잘 써야 되고, 거기서 볼 수 있는 현상을 또 잘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지금 제가 현미경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왜 현미경을 보느냐를 좀 설명을 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그 분광학법,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불리는 분석들이 이렇게 어느 특정 면적을 동시에 찍어냅니다. 근데 우리가 배터리를 보면 사용할 때 뭔가 어딘가에 망가질 때는 항상 어느 특정 영역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동시에 찍어낸 정보를 찍어버리면 파란 것과 빨간 게 동시에 혼재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이 잘못된 부분, 우리가 흔히 여기를 열화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열화된 부분을 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미세 영역을 하나하나 관찰하는 분석법으로 봐야 우리가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해서 현미경으로 보통 분석을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많이 했던 실험이 투과전자 현미경 내에 이렇게 작은 나노 배터리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노 배터리라는 게 양극, 음극, 전해질 이 세 개를 딱 만들어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충전 혹은 방전을 시켜주면 충전 때 얘가 어떻게 변화하고 방전 때 이게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시간 분석법을 가지고 보고,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동영상들이 플레이가 제대로 안 되는, 플레이를 해주실래요? 동영상 플레이를 다 이제 그냥 쭉 해주시면은 그냥 이렇게 배터리가 충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한다, 방전할 때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뭘 보는지 사실 여기서는 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면은 뭔가 얘네들이 움직인다, 얘네가 뭔가 커진다, 작아진다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그런 걸 조금 더 몇 가지 내용을 소개를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소개를 하면 우리가 학생들도 이제는 그래핀이라는 물질을 다 알 거예요. 친숙할 겁니다. 그래핀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울 때는 얘가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단단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핀이 얼마나 플렉서블하고 단단한지를 잘 많이 볼 일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 여기 동영상을 한번 플레이 해주실래요? 이게 일반 카본, 이제 비정질 카본인데 이런 같은 경우는 누르면은 바스락하고 깨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래핀인데요. 그래핀 같은 경우는 지금 눌렸다가 피는데 다시 돌아오죠. 한 번 더 누를 건데요. 누르면은 이게 여기 뒤에가 이렇게 아예 접혀도 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는 카본처럼 살짝 눌렀다 떼도 이렇게 깨지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튼튼한 애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규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관찰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소재를 얘기할 때 차세대 물질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리튬 금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리튬 금속 연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수지상으로 생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수지상이라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처럼 뭔가 이 리튬 금속이 안정하게 이렇게 증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나뭇가지처럼 우후죽순으로 자라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통 관찰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어려웠었는데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또 그런 거를 투과전자 현미경 상에서도 리튬이 어떻게 덴드라이트가 쭉 자라는지를 찍어냅니다. 그래서 찍으면서 현상을 우리가 관찰하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응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 리튬 금속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수지상을 형성을 하는데 얘를 어떤 물질을 뭔가 처리해 주면 이제 뭔가 얘를 제어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뭔가 리튬의 친화적인 물질, 우리 보통 시드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처리해 주면 이게 뭔가 리튬이 안정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래 안정할 것 같긴 한데 진짜 그래라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그걸 또 증명을 해줘야죠. 그래서 여기 위에 동영상을 이제 나올 건데요. 보면 여기 카본 쉘 안에 이제 금 입자 파티클이 있는데 반응을 하면 금이 먼저 반응을 하고 녹습니다. 녹는 걸 보여주고 리튬이 이렇게 안정하게 이 안을 채우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다시 리튬을 뺄 때 리튬이 빠지면서 골드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골드가 리튬에 용해된 거였고 다시 이렇게 재석출되는 걸 또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충방전할 때 이 골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이건 정말 확실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그렇게 규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기존에 이제 그냥 우리가 가설로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직접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일반 광학 현미경으로도 여러 가지 관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좀 플레이를 각자 다 돌려주실래요? 하다 보면 아까 덴드라이트 수지상 생긴 것도 보여드렸고요. 일반적으로 수지상이 그냥 생기는데 잘 처리를 하면 수지상이 안 생기는 것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또한 최근에는 이렇게 입자 리튬 메탈 입자 하나가 굴러다니는 것도 찍습니다. 그리고 잘 안 만들면 이렇게 수지상이 자라지만 잘 만들면 굴러다니고 얘가 입자가 잘 엉겨 붙어 있는 상태로 있다 이런 것까지 규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를 진짜 이해를 하는 그런 연구를 함으로써 우리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이 우리가 보통 요즘 그 투과전자 현미경 분석법은 이제 학생들도 조금 친숙한데 TEM을 사용할 때 사실 모든 물질을 우리가 TEM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 2017년도인가요? 노벨 화학상으로 크라이오 TEM, 극저온 투과전자 현미경 분석법 쪽으로 해서 노벨상이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뭔가 온도를 굉장히 낮추면 이 강한 전자빔이라는 에너지를 조금 더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접근법이고 그렇게 우리가 뭐 바이러스라든지 뭔가 DNA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과전자 현미경 분석법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리튬이온 전지 물질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도 이 무기물, 유기물들이 있긴 한데 사실 대부분 물질들이 리튬, 원자 번호 3번, 그리고 뭐 설포, 옥시전 이런 애들이 원자 번호가 낮은 편이에요. 우리가 흔히 경원소라고 부르는데 경원소 물질들이 많이 이용되는 거를 관찰하려고 할 때 굉장히 취약합니다. 전자빔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극저온 투과전자 현미경 분석법을 이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을지 하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학생들도 들어볼 수 있는데 전고체 전지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 차세대 전지라고 불리는데 그 전고체 전지의 고체 전해질 중에 황화물 고체 전해질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이 물질을 뭐가 이렇게 원자 수준에서 관찰하는 게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했고요. 이런 투과전자 현미경 분석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관찰하는 거를 뭐 세계 최초로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쭉 해오면서 제가 또 이제 어떤 거를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제가 주로 연구했던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한 거고요. 좀 보여드린 거고. 학생들이 보통 이제 뭔가 연구 분야를 선택할 때, 특히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10년도 더 먼, 10년, 20년, 30년까지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굉장히 핫하니까 내가 나중에 직업 잡을 때쯤 되면은 그게 그 분야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어떤 식으로 이제 관찰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학생들도 어떻게 좀 더 할 수 있는지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관찰 쪽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관찰할 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일반 분광학법은 넓게 영역을 분석을 하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알 수 없어서 우리가 지엽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엽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생각납니다. 대동여 지도를 예전에 사람들이 지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렸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직접 팔도 강산을 걸어 다니면서 하나하나 그려서 그런 걸 다 모았다 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배터리를 하나의 영역을 하나하나 찍은 것들을 전부 합쳐서 대동여 지도처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거를 수작업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 시절 때는 아마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인공지능으로 하는 부분들도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여전히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2차 전지라는 게 흔히 지금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 혹은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특이한 전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특이해야 되냐? 사실 뉴스를 볼 때 이런 기사를 많이 봅니다. 그 이제 학생들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전지가 먹어도 되는 2차 전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 기사를 보면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이 동전 전지를 삼켜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쓰이는 전지의 전해액이 황산이에요. 먹으면 큰일 나죠. 리튬이온 전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전지는 리튬이온 전지는 아닌데, 리튬이온 전지에 들어가는 전해질도 인체에 굉장히 유해합니다.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보통 삼키면은 내시경해서 빼내거나 해야 되고요. 화상 많이 입습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소형 전지를 만들 때, 소형 전지는 먹어도 될 수 있어야겠구나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이런 거 전혀 개발 안 됐고요. 엄두도 못 냅니다. 여러분 시절 때 한 20, 30년 뒤쯤에는 개발될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선 그나마 이제 시도한 게 그거죠. 건전지에 쓴맛을 코팅한다.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그 수준입니다. 실제로 몸 안에 들어가서 안정한 배터리는 없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작년에 어드밴스 머티리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 있습니다. 거기 논문 중에 한 해에 제일 사람들이 잘 읽었던 논문 1등이 이거예요. Unedible rechargeable batteries. 먹어도 되는 2차 전지. 실제로 이런 거를 사람들이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전지는 내용을 이제 논문을 보면, 여기 써 있나? 프루프 오브 컨셉이고요. 0.65V 배터리입니다. 0.65V면 전압이 굉장히 낮아서 거의 못 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냥 컨셉을 증명하는 정도, 이 정도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히 안전을 위해서 먹어도 되냐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먹어도 되면 인체에 우리가 안에 뭔가 기기를 넣을 수 있어요. 인공심장을 만들 때 인공심장을 이렇게 선을 달아서 전기를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안에 있으면 인공심장 펌핑할 수 있는 거를 먹어서 혹은 심장에 부착을 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인체에 들어가면, 인체에 우리가 친화적인 배터리를 만들면 의료 쪽으로 이제 응용처가 생기면 정말 어마어마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는 2차 전지를 개발하는 게 저도 꿈이고요. 시도는 하는데 쉽진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분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그 어떤 저널리스트도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정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고민하고 정말 해보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무선 충전 가능한 2차 전지. 물론 지금 요즘 보면은 이제 딱 뭐 자석 같은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막 선을 꼽지 않고 어느 판 위에 놓으면은 충전시킨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한 이 무선 충전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아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냥 할당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와이파이 쓰듯이. 와이파이 내에 들어와 있으면 제가 원하는 만큼 충전하는 그 정도의 무선 충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되면 우리의 삶이 아예 바뀌어요. 근데 이게 저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그렇게 무선으로 보낸다는 게 과연 될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예전에 우리가 예전 시대에 어떻게 연구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기가 처음 발명된 게 대략 이때래요. 1800년, 1876년대? 대충 벨이라는 과학자가 개발한 게 이 정도입니다. 무선 전화가 그래서 나온 게 1983년도래요. 대략 한 100년 걸렸네요. 대략 100년 걸립니다. 그렇게 보면 또 우리가 인터넷, 모뎀 인터넷이라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썼는데요. 그런 것도 어느 순간 와이파이 쓰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빨라요.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전에 개발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한 20, 30년 텀을 두고 개발이 됩니다. 조금 더 낫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2차 전지가 리튬이온 전지가 개발된 거는 1990년입니다. 소니에서 개발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용을 하는 이런 무선 충전은 대략 2000년대에 개발이 됐습니다. 짧긴 하죠. 근데 제가 말하는 무선 충전의 수준은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이 태양 전지로 에너지를 만든 거를 GPS처럼 뿌려주는 거를 과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는 굉장히 멀고요. 어쩌면 여러분 시대 이후에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그 정도로 멀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여전히 2차 전지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고 단순히 전기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생각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우리가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이현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질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잠시 자리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안 챙겨 왔네요. 네, 교수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을 통해 2차 전지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과학자로서 삶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의 질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순서는 사전 등록 질문, 온라인 질문, 현장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사전 등록을 통해 학생들의 궁금한 사항들을 미리 받아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을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2차 전지 분야로 진로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나 역량은 어떤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한테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저희 학생들,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그렇고 대학원생들도 그렇고 어떤 부분을 연구자로서 가져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죠. 그거를 한 가지만 고를 때가 있고요. 세 가지를 고를 때가 있고요. 10가지를 고를 때가 있습니다. 뭐 10가지는 제가 보통 슬라이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갖춰야 될 덕목. 엑설런스, 굿 매너, 로열티. 세 가지 얘기합니다. 엑설런스는 다 알겠고 굿 매너도 어느 정도는 알겠죠. 근데 이제 보통 로열티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조금 난해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뭘까? 근데 설명을 해줄 때 제가 그 얘기를 하죠. 뭐 지도교수를 향한 충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로열티는 본인 자신을 신뢰하는 것과 그리고 지도교수를 신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어떤 실험을 하거나 연구를 할 때 이거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연구를 할 때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의심을 많이 하기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은 해보자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더 성공했느냐는 후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엑셀런스, 굿 매너, 이제 뭐 로열티 세 가지 얘기하고요. 오늘 이 자리는 이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 굉장히 스마트한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덕목일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박사후 연구원 포닥이라는 과정을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거든요. 스탠포드 대학을 가면 똑똑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가면 저는 이제 제 양력에도 있지만은 세종대학교 학사를 졸업했고요. 카이스트 석박사를 이제 나오고 포닥을 갔고요. 스탠포드를 갔는데 다 어디 가냐면 서울대 수석, 서울대 차석, 카이스트 수석, 카이스트 차석. 네. 고려대 수석은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성공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을 봤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봤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어떻게 잘했을 수는 있는데요. 그 생활에서는 잘 견디지 못한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면 저게 뭘까? 과연 뭐가 이 사람이 성공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뭘 것 같아요, 답이? 로열티. 로열티? 아니요. 앞에 얘기한 세 가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이 사람들 모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다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고 다들 아마 여러분처럼 우수한 고등학교, 우수한 대학교 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뭘까요? 어떤 덕목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공한 것처럼 이제 잘 지낸 것처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을까요? 딱 찾은 답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요. 그 답이 뭐였냐면 절실함, desperate. 네. 얼마나 절실하게 연구를 했느냐, 얼마나 절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했느냐가 갈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인생을 좀 살아보신 어른들은 다 공감합니다. 과연 내가 그때 조금 더 절실했다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전지 분야도 그렇고 어떤 분야든지 한번 마음 먹고 이 분야에서 뭔가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절실함을 가지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흔히 그런 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연구하는 게 분석, 아까 뭐 동영상들 쫙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동영상 그렇게 찍는 실험 분석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찰할 때 그 반응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사실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봤으니까 된 거를 보는 건데 사실 실험하는 그 와중에는 될지 안 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때 이제 절실함과 나의 로열티와 이런 덕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우리가 흔히 그런 뭐 인터넷 뭐 그림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광산을 캐기 위해서 막 캐다가 바로 앞에 두고 멈추고 뒤를 돌아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얼마나 이게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걸 확신하고 덤비고 절실하게 다가갔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덕목은 아마 절실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공감이 갑니다. 삶을 살면서 생각보다 그 절실함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에 따라서 갖게 되는 결과치도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리튬이온 전지와 니켈 수소 전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시 학생들 중에서 리튬이온 전지와 다른 전지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알고 계신 분은? 납축 전지, 니켈, 카드뮴 전지, 많습니다. 네. 하다못해 일반 건전지, 알칼라인 전지도 그렇고요. 네. 괜찮아요. 네. 네. 잘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얘가 그러니까 산화를 통해서 전이차를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한 다음에 다시 그 역과정을 통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포인트를 더 하자면 납축 전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시동 켤 때 쓰는 전지 있잖아요. 축전지라고 사람들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전지는 충방전 할 때 우리가 학생들 다 배우잖아요. 전지라는 게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한다. 화학 에너지가 뭡니까? 이런 질문하면 또 시작되는데, 화학 에너지, 그러니까 화학 반응, 산화 환원, 물이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 결합하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화학 반응으로 결합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철이 있으면, 공기 중에 철을 놔두면 자연적으로 산화가 되죠. 공기와 만나서 산화철이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게 만약에 산화철이 철로 환원이 되면은 그게 가역적인 거죠. 그래서 산화 환원이라는 게 그렇게 가역적으로 하는 건데, 리튬이온 전지가 뭐가 다르냐면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인데 얘가 그냥 화학 반응이 아니라 얘는 100년 전에 사람들이 밝혀졌던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솔리드 스테이트 아이오닉스라고 불러요. 고체 상태 이온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학 반응이 솔리드 스테이트 아이오닉스로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리퀴드 스테이트 아이오닉스를 얘기할게요. 그러면 액체 상태에서 이온학이 뭐냐 하면은 물에 소금을 녹이면 소듐 양이온과 클로린 음이온이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죠? 거기까지 알겠죠? 고체 상태 이온학도 같은 거예요. 고체 안에서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흑연이 층상으로 있고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가 층상으로 있는 거에서 리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많이 보는 그림이 어떻게 나왔냐면 솔리드 스테이트 아이오닉스라는 그 학문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충방전을 화학 반응을 화학 결합이 아니라 얘가 층간으로 들어간다가 화학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리튬이온 전지는 효율이 좋아요. 화학 반응을 결합시키고 분해시키면은 효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지들, 납축 전지 다 모든 전지들이 충반전 할 때 에너지 효율이 70%가 안 됩니다. 근데 리튬이온 전지는 95%가 넘어요. 잘 만들면 98% 나옵니다. 그 이유가 그 일반 그 메커니즘이라 부르는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차이가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두 개가 차이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리튬 에너지와 니켈 에너지 화학 반응의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교수님에게 가장 뜻깊은 연구 성과는 무엇인가요? 했는데 아까 장난스럽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아, 네. 아, 네. 정말 제 인생 최고 업적이죠. 네. 공중파 TV에 나오는 거. 네. 그게 최고의 업적입니다. 현재까지는. 아, 그렇습니까? 네. 나중에 더 큰 프로에 나오면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을 바로 넘어갈 건데요. 네 번째 질문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2차 전지들이 리튬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 채굴량에도 한계가 있고 또 지금 사용 중인 전지들은 용량에도 한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전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 전지의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데요.
네. 리튬의 그 원료 한계는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좀 리튬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다라는 건 공감을 하고요.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사실 경쟁자들이 많이 등장해 줘야 됩니다. 뭐 아까 잠깐 언급한 나트륨 이온 전지도 될 수 있고요. 리튬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나트륨도 될 수 있고, 혹은 요즘 뭐 아연 전지라고 해서 아연도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리튬을 뭐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쟁자들이 있으면 리튬이 혼자 이렇게 독점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세대 전지들이 등장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전지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거는 참 어렵죠. 일단 차세대 전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고체 전지, 리튬 금속 전지, 뭐 나트륨 전지, 이름만 말해가지고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지가 좀 난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그나마 딱 하나 찍어 보면은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리튬 전지 장점 설명한 것처럼 일단 기본적인 화학 반응의 베이스가 솔리드 스테이트 아이오닉스면 좋겠다. 그게 아니면 일반 화학 반응이면 에너지 효율이 70% 이상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배터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기 생산, 원자력이든 뭐든 생산을 해서 그걸 배터리 충전할 쓸 텐데, 충전하자마자 30% 날리는 그런 배터리는 그렇게 좋은 배터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의 베이스가 이 고체 상태 이온학이라는 베이스를 가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료를 리튬이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트륨 쪽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베이스로 되는 전지가 차세대 전지로 되어야 아마 단순 개발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전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차세대 전지들이 만들어지면 정말 저희 모든 전력이나 전기를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건 언제쯤 만들어질까요? 추가 질문 살짝 드리면. 네, 당장 언제 딱 만들 수 있다 얘기는 당연히 하기 어렵고요. 비슷한 식으로, 그러니까 차세대라는 게 완전 패러다임이 바뀐 전지가 등장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조금씩은 매번 변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소재가 바뀌거나 조금씩의 이런 화학 반응들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반응들에 기여하는 거는 뭐 향후 5년, 10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2차 전지의 충전 및 방전 과정에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충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적 한계들이 존재하나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 일단 충전 방전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최소화한다. 그게 손실이 어떤 부분에서 일어날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배터리 물질 자체는 손실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얘가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배터리라는 게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동그라는 뭐 AA 전지 이런 식으로 하나 생긴 걸 보는데, 사실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입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고, 그 안에 뭐 양극 입자, 음극 입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모든 게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빠져주면 좋은데 절대 그러지 않죠, 우리의 삶이. 그러다 보니까 특수 부위가 더 반응하거나 특수 부위가 덜 반응하는 식으로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손실이 좀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참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음 질문하고 좀 연결돼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2차 전지가 작동될 때 열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열 발생으로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열이 발생하지 않는 2차 전지를 만들 수 없는 건가요? 새로운 기술, 소재 등이 개발된다면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연결해서 네. 말씀 주시기 제가 이 부탁드립니다. 질문하고 연결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손실이 일어나는 부분이 뭘까인데요. 손실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옴의 법칙 알죠? V는 IR 압니다. 그래서 저항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이제 그 에너지 손실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류를 세게 흘리면 흘릴수록 저항 때문에 열도 발생하고요. 네, 그 열이 우리가 흔히 핸드폰 사용할 때 뭔가 게임을 하면은 핸드폰이 더 뜨겁죠. 그게 저항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게 손실로 작용할 수 있는 건데 손실을 최소화한다라는 게 결국은 열을 줄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게 가장 좀 큰 이유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면은 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알죠? 저항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저항을 줄인다라는 게 많이 줄일 수는 있는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아마 이 부분들이 이제 해결될 거고 근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엔가 최근에 한번 이슈가 됐던 물질 중에 하나가 초전도체.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초전도체가 사실 그런 겁니다. 저항이 0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이 돼서 쓸 수 있다면 그거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만들면 열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완벽한 전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쉽진 않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할 거는 무궁무진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초전도체 작년에 들으면서 정말 신기하다. 이런 게 만들어지면 다른 세상이 오겠구나라는 상상을 많이 해봤었는데 그런 세상을 우리 광영제들이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사전 질문을 받아봤던 내용을 다 완료하고요.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받은 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여기에서 보시고 들어오신 질문을 하나 선정하셔서 질문에 대한 부분을 읽어주시고 답변도 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배터리 기술이 진보하면서 아마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겠지만 드론이나 항공 우주 분야에서의 전지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경량화 및 최적화가 가능해질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요즘 이제 전기차 배터리 많이 쓰면서 사람들이 결국은 항공기로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로 이제 항공기에 쓰이는 전지를 엔진 말고 이렇게 배터리로만 구동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정말 에너지가 굉장히 극강의 에너지 밀도가 필요하는데 그거를 만족하기가 쉽지 않고 그나마 이제 에너지 밀도를 최대한 만족을 시켜서 이제 배터리로만으로도 뭐 무인 항공기 정도 사람이 타는 무게까지는 못 견디더라도 무인 항공기 정도는 날리는 정도 이제 그런 연구를 사람들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이 무인 항공기를 몇 시간 구동했다라고 기록을 서로 체크를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이 몇 시간 기록 세웠다 이런 자랑을 합니다. 그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럼 그게 이제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가려면은 낮은 밀도의 배터리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타고 있는 비행기의 소재가 그 비행기 외장재 보면 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벼운 그 금속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 기반의 듀랄루민이라는 그런 이름의 소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소재를 써야 사람까지 태우고 날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원소들이 그렇게 헤비한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 않는데 그래도 뭐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에서 코발트 부분 그리고 뭐 니켈 부분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완전 무겁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경량화를 하면 어느 정도 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세대 전지 중에 하나인 리튬 황 전지가 있습니다. 그는 음극이 리튬이고요. 양극이 황입니다. 가볍죠. 그리고 뭐 전해질 뭐 또 그 보조하는 부품들도 주로 카본, 탄소를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 황 전지는 사실 이 무인 항공기 목적으로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전지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개발됐는지는 뭐 저는 잘 아직 거기까지 모르고요.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는 이론적으로 보통 가능성이 있으면 실제로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해내는 것 같아요. 연구자들은 보통 다 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하나 더 선정해서 답변은 부탁드립니다.
그 뭐 마지막 보이는 걸 질문 이제 말씀드리면 요즘 개발되고 있는 전기차의 경우 화재가 나면 진압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잘은 모르고요.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일단 배터리가 가장 무서운 게 폭발 위험성이죠. 그래서 현재는 사고가 나서 만약에 혹시 잘못되면은 굉장히 크게 폭발합니다. 굉장히 갑자기 급격하게 터진다라는 위험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이제 연구를 하냐면 이게 아예 안 터지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터지는 거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서서히 터지게 하거나 좀 늦게 사람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게 시간을 좀 아껴둘 수 있게 터지게 하거나 그런 식의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터진다라는 게 보통 이제 폭발을 하는 건데 폭발이라는 게 정말 무자비하게 랜덤으로 이렇게 딱 파편이 튀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어느 부분을 약하게 구멍을 만들어 놓고 압력이 있을 때 그게 한쪽으로만 뻥 나가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가스 방식으로. 그래서 불꽃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스 방식으로 그렇게 뻥 압력만 나가면은 어느 정도 큰 피해는 줄일 수 있다. 이런 접근법도 있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런 터지지 않게까지는 어렵지만 터지는 거를 안전하게 터지는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한 번씩 영상물들을 통해서 자동차가 한 번에 폭발하는 것은 네.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그런 방법들이 잘 적용된다면 사람들의 안전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이제 학생들 현장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현장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손을 들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하시고 질문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학생 손 들었습니다. 예, 1학년 고은결이고요. 아까 잃어볼 배터리, 그 먹을 수 있는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배터리를 이렇게 만들려면은 적절한 서브센스가 있어야 이런 게 개발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뭐 인체 무해하고 또 열 효율을 잘 내야 되는 그런 물질이 있어야 그런 잃어볼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물질이 혹시 연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물질이 혹시 존재한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또 개발을 해서 만들어야 그런 거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산화환원 이렇게 얘기하고 양극, 음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보통 전압이라는 게 양극과 음극의 전이차를 얘기하죠. 리튬이온 전지가 다른 전지보다 좋은 이유는 기본 이렇게 양극, 음극 단일 셀로 구성했을 때의 전압이 큽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건전지는 1.5V인데 리튬이온 전지는 기본적으로 4V입니다. 그죠? 4V라는 전압을 내기 위해서는 뭔가 양극이 높거나 음극이 낮거나 그래야 되죠. 리튬이온 전지는 장점이 음극이 낮습니다. 리튬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알겠지만 반응성이 커요. 그렇죠? 반응성이 크다 보니까 전압이 클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몸에 넣어도 안정하다 싶을 정도의 물질들은 반응성이 작아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반응성이 크면서 안정한 거는 찾기는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막 그런 게 아마 좀 도전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향후에는 반응성도 크고 요효율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신소재가 언젠가는 찾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믿음직지 않고요. 언젠가는 다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다음 질문 이제 있으실 학생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여기 있는 앞에 있는 학생. 앉아서.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제 1학년 김아랑이라고요. 이제 제가 그 전기장이 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걸 연구하고 있는 R&D로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인공위성으로 전기 쏘는 얘기하셨잖아요. 분명 그게 전기장이 생체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확실하게 밝혀진 부분인데 그런 게 이제 유해한 영향을 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기술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네, 당연히 특히나 단순한 파장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 건 에너지잖아요. 우리가 에너지를 무선으로 공급한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뭐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는 방식인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네,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영역인데 이거는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틀, 선입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직 선입견보다는 굉장히 가능성, 장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주세요. 아래 위로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업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업적들을 쌓기 위해는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떠올라야 되는데, 혹시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원천이 어떤 게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가 보통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게 아직 우리나라 이 마인드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굉장히 정말 답이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답은 모르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연구를 하면서 조금 느낀 거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훈련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거를 훈련을 했느냐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은 자꾸 빨리빨리 내고요. 아이디어를 내려는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이디어를 끝까지 못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에 망설이거나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을 교육하면서 보니까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아이디어도 잘 내더라고요. 궁금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본인의 생각으로 정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뱉어내야 됩니다. 네. 그게 결국 아이디어가 되고요. 처음에는 그 질문이든 아이디어 내는 게 미숙할 수 있는데요. 자꾸 훈련하면은 언젠가는 하나하나 의견 낼 때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네. 정말 그건 훈련이에요. 네. 그걸 정말 저는 박사후 연구원 스탠포드에서 많이 느꼈고요. 또 그때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엔 저도 정말 굉장히 그런 질문 자체를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질문 굉장히 잘합니다. 네, 훈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학생 다른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번째 자리. 그 2차 전지를 리튬을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리튬을 채굴하기 위해서 그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곳을 그 파괴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그 친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자기가 살던 곳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대부분 그렇게 자원을 채굴할 때 자원을 채굴하는 곳은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산처럼 사람이 인적한 곳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자원을 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튬 같은 경우가 우리가 흔히 뭐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리튬이라는 원소가 그러니까 자원이 특정 영역에만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칠레, 호주, 중국 몇 개의 이제 지역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왜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이제 그런 지형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전에 뭐 이렇게 지구가 뭐 이렇게 대륙 이동이 있고 이럴 시절 때 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닷물에 있었던 그 지형이 나중에 올라가서 채굴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된 거라서 보통은 사람이 사는 지역보다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에 보통 자원이 많은 편이에요. 광산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그런 게 상충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람이 먼저죠. 네, 윤리적인 부분에서 사람을 먼저 우선으로 챙겨야 되고 우리가 뭐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리튬을 쓰는 거지 뭐 어느 윤리적인 거를 해치면서까지 사용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답이 됐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네, 요 여기 앞쪽. 훈련이라니 질문을 많이 하네. 네. 훈련해야죠, 우리. 훈련병인데. 궁금한 게 이제 이게 리튬 이온의 배터리가 다른 전지보다 그 전압은 발생하는 기전력은 높은 편이긴 한데 이게 내부 저항은 어느 정도인지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로 작거나 아니면은 큰지, 그리고 그걸 줄일 수 있다면 어떤 정도의 요소가 필요해야 되는지, 그 기술적인 아니면 또는 창의적인 요소가 어느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예리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리튬이온 전지 얘기할 때 양극으로 학생들 뭐 대충 들어봐서 알겠지만 리튬 코발트 산화물 혹은 뭐 요즘 뭐 하이니켈, NCM 이런 얘기 합니다. 뭐 인산철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물질이 대부분 뭐냐면 리튬, 전이금속 원소, 산소 이렇게 산화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화물이라는 게 뭐 부도체라 부르나요? 네. 전자 전도도가 낮은 물질이에요, 사실. 그래서 전자 전도 낮으면 전자의 이동을 못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리튬이온 전지를 연구한 사람들이 제일 초기에 최초의 리튬이온 전지를 만들 때 사람들이 처음 썼던 물질은 타이타늄 설파이드라는 황화물계를 썼어요. 황화물계는 전자 전도도가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전압이 한 2V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압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새로운 전압 물질을 찾는데 산화물을 찾은 거죠. 근데 산화물은 전자전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심플하게 해결해요. 그냥 전도성 있는 물질을 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카본 전도체라고 부르는데요. 카본 전도체를 섞어서 산화물이 전자 전도도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해결해 왔고요. 네. 그걸 요즘은 뭐 예전에는 이제 그거를 슈퍼피라는 탄소 결정질 탄소가 동그랗게 생긴 물질을 썼는데 포도송이처럼 지금은 이제 CNT라는 물질을 또 쓰려고 합니다. CNT는 좀 학생들 배워서 알죠? 이렇게 카본 나노 튜브 전도성이 더 좋은 물질로 써서 그걸 향상하려고 그런 연구도 사람들이 이제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 앞에 학생 아까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일 학년 이정석이라고 하고요. 아까 먹을 수 있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게 만약에 가능해지면 인체에 이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 이때 2차 전지는 사용하면 발열이 좀 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발열이 좀 더 인체에 조금 더 영향을 심하게 미칠 것 같은데 인체에 이식할 수 있을 만하고, 그리고 이런 발열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물질이 뭐가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고요. 우리가 당연히 발열을 합니다. 핸드폰 쓰다 보면 발열을 하죠. 근데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발열이라는 게 결국은 저항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전압 문제도 있습니다. 전압이 높을수록 발열이 심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인체용 배터리를 할 때는 전압이 너무 높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압이 조금 낮으면은 훨씬 더 적습니다. 견딜만한 정도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핸드폰 배터리도 발열을 크게 한다 하더라도 50도 수준인데 아마 전압이 낮은 것 같은 경우는 36도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온도 면에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먹을 수 있는 배터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체 친화적인 배터리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내시경을 받을 때 선을 이렇게 쭉 뽑잖아요. 입으로 넣던지 할 텐데 그냥 차라리 알약 하나, 카메라 달린 알약을 쭉 먹으면 얘가 쭉 내려가면서 쭉 스캔해서 우리는 그것만 가져서 영상을 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먹을 수 있는 전지, 인체 친화적인 배터리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까이는 어떤 게 있냐면 몸에 부착하는 배터리도 지금 사람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옷에 뭐 요새 IoT라고 부르죠. 그래서 몸에 부착할 수 있는 거, 뭐 배지 형식으로 있는 거, 그런 식의 이제 센서들이 있을 거고요. 주로 몸에 붙이는 센서들은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생각을 할 때 그 에너지 밀도, 용량을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사람을 옮길 정도의 큰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배터리 용량도 커야 됩니다. 근데 핸드폰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것도 용량이 꽤 커요. 근데 센서식의 시그널만 전달하는 식의 정보는 에너지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무조건 크게 만들 필요도 없고 용량이 무조건 클 필요도 없고 적당히 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잘 만들면 훨씬 더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인체 친환경 배터리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개의 질문 더 받아보려고 하는데, 예, 저기 중간. 그 리튬 이온 전지는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낸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그 산화환원 반응의 촉매가 백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 제가 여기서 좀 궁금증이 들어서 네. 그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리튬 이온 전지의 산화환원 반응 속도가 조금 느려서 충전 시간이 조금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발전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아마 학생 질문이 우리가 흔히 전기차를 사용할 때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제 이런 걸로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름 주유할 때는 한 5분, 10분이면 하는데 전기차 충전은 아무리 빨리 해도 30분, 1시간은 해줘야 어느 정도 찬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네, 배터리라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게 있냐면 용량이 작은 전지는 당연히 금방 충전시킬 수 있고요. 용량이 큰 전지는 더 오래 걸리고요. 네, 그런 용량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라는 게 방전된 상태가 안정된 상태예요. 그리고 충전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안정된 상태에서 불안정 상태를 만드는 게 에너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로 충전을 시키는 건데 빠르면 빠를수록 잘 안 되려고 하겠죠. 얘는 이게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고요. 뭔가 사람들이 방법을 써가지고 향상시키고는 있는데 여전히 뭐 더 개발할 건 있고요. 그럼 얼마나 빨리 될 수 있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네, 굉장히 딱 몇 분 만에 얼마나 된다 이렇게 딱 정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전도체 혹은 굉장히 전도도가 좋은 물질 이런 걸 쓴다거나 뭔가 사람들이 조금씩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연구가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흑연 리튬 코발트 산화물들이 이렇게 층상형으로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층상형이 이렇게 옆으로 있는데 위에서 리튬이 들어오면은 속도가 아마 안 되겠죠.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야겠죠.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세워 놓으면 한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입자를 얼라인 시키는 기술도 사람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이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우려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질문과 답변하여 주신 학생분들과 교수님 모두 감사합니다. 2차 전지에 더 깊이 이해하고 과학자로서 담을 솔직, 담백하게 공유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배우고 나눴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영감을 주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한마디 말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말 이 늦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루즈한 시간에 이렇게 정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자리에 앉아서 많은 질문도 해주고 관심도 많이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그 요즘은 과학자라는 직업이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일단 사람들이 교수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교수이기도 한데요. 근데 정말 과학자라는 직업처럼 가슴 설레게 하는 직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학생들 중에 누군가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제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그건 일조를 하고 싶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따뜻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마치기에 앞서서 다음 차시 강연은 잠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사이브리지는 각 학교들이 여름방학 학사 일정을 좀 고려해서 한 달 건너서 8월에 첨단 모빌리티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고, 또한 행사 종료 후에는 저희 해당 QR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오늘 행사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